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해병대 사령부 훈련장에는 이미 2,000명의 병력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혹한기 훈련을 앞둔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고 해병대 장병들의 입김은 하얗게 피어올랐죠. 집결지 곳곳에서는 해병대 특유의 거친 구호가 터져나왔어요. 필승, 크게 외쳐, 귀에 안 들려, 다시. 간부들의 고함과 병사들의 응답이 새벽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고 마치 전투를 앞둔 듯한 긴장감이 훈련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서윤결 중령은 그 소란 속에서도 묵묵히 병력 점검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명단을 한 줄씩 짚어가며 누락된 장비는 없는지, 인원은 정확한지 꼼꼼하게 체크했죠. 주변에서 욕설이 섞인 고함이 오가도 서윤결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미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녀는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지만 해병대 안에서 여군 장교로 살아남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곳처럼 남성 중심의 거친 문화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더욱 그랬죠. 서윤결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말보다는 행동으로, 감정보다는 침묵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때 훈련장 입구 쪽에서 차량 한 대가 거칠게 멈춰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리고 배철규 대령이 내렸어요. 키가 18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체격에 어깨는 넓고 가슴은 두툼했습니다. 얼굴에는 늘 비웃음 같은 표정이 걸려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배철규는 훈련장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더니 간부들에게 거칠게 손짓했습니다. 집합. 그의 목소리 한마디에 훈련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웅성거리던 소리들이 뚝 끊겼고 간부들이 일렬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자세를 바로잡았죠. 배철규는 천천히 마치 사냥감을 고르듯 간부들 앞을 지나가며 한 명 한 명을 훑어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러다 서윤결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필승? 서윤결이 경례하며 똑바로 대답했어요. 필승? 배철규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크게 주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말했죠. 야, 이년아. 너 몇 기야? 순간 훈련장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병사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가 황급히 시선을 내렸어요. 해병대에서 기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위계이자 서열이었고 때로는 생존의 문제였죠. 선임과 후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어떤 계급장보다도 두꺼웠어요. 배철규는 서윤결의 군번을 확인하더니 과장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근데 말이야, 너한테서는 해병대 냄새가 안 나는데? 이상하네. 주변 간부 몇몇이 낮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헛기침으로 웃음을 감추려 했고 누군가는 대놓고 피식 웃었어요. 배철규는 그 반응을 즐기듯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해병대가 뭔지 알아? 여기는 말로 하는 데가 아니야. 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곳이지. 근데 너는 뭐야? 서류나 들고 다니면서 중령 계급장 단 거야? 아니면 누구 백 믿고 올라온 거야? 서윤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자세를 유지했죠. 턱은 당겨지고 어깨는 펴져 있었으며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배철규는 그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30cm도 채 되지 않았어요. 대답 안 해? 아니면 못하는 거야? 기합이라도 받아야 정신 차리겠어? 주변 간부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분위기였죠. 배철규의 권력은 이 부대 안에서 절대적이었으니까요. 그제야 서윤결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철규는 재미없다는 듯 혀를 찼어요. 그리고는 다시 간부들 앞을 천천히 지나가며 훈련 일정을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고 말투는 명령조였죠. 병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서윤결은 여전히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명단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훈련이 끝나고 병력이 철수한 뒤였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훈련장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간부들은 뒷정리를 하고 병사들은 막사로 돌아가는 중이었죠. 그때 갑자기 부대 보급실에서 급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공용 물품 일부가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훈련용 장비와 소모품 몇 가지가 창고에서 통째로 없어진 겁니다. 보급 담당 부사관이 황급히 상황을 보고했고 배철규는 즉각 조사를 지시했어요. 마지막으로 창고에 누가 있었어? 그게 서윤결 중령님이 오후에 장비 점검차 들어가셨습니다. 배철규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는 주변 간부들을 둘러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죠. 그럼 간단하네. 서중령 불러. 서윤결이 호출되어 왔을 때 배철규는 이미 다른 간부들을 작전실에 모아놓은 상태였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그는 팔짱을 낀 채 서윤결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에 창고 들어갔지? 예, 장비 점검을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럼 물건 없어진 거 알겠네? 처음 듣습니다. 배철규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서윤결 주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듣긴.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이 너인데 모른다고? 그럼 물건이 혼자 걸어 나갔어? 해명이라도 해봐. 지금이라도 말하면 선처할 수도 있어. 서윤결은 짧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사받겠습니다. 더 이상의 해명도 변명도 없었어요. 배철규는 그 태도가 오히려 수상하다는 듯 다른 간부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마치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좋아. 조사하지. 근데 말이야, 중령님. 해병대에서는 도둑질이 제일 치사한 짓이거든. 알지? 소문은 그날 밤부터 부대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결 중령이 물건을 빼돌렸다는 이야기였어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도 모를 소문은 삽시간에 번져나갔고 아침이 되자 부대 전체가 그 이야기로 수군거렸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문태성 대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속으로 되뇌었죠. 중령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누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에 불과했죠. 이틀 뒤 배철규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는 서류 몇 장을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혹한기 훈련 예산 일부가 새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예산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칫하면 비리로 번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죠. 배철규는 천천히 간부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인 중이지만 집행 내역이 맞지 않아요. 누군가 중간에서 손을 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서류 담당이 서윤결 중령이더군요.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뉘앙스는 분명했습니다.
배철규는 마치 안타까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요즘 수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간부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철규의 말투는 신중했지만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했죠. 회의가 끝나고 간부들이 하나둘 자리를 뜰 때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창고 물건도 그렇고 이번 예산건도 그렇고 뭔가 연결되는 게 있는 것 같지 않아? 쉿, 조용히 해. 아직 확실한 거 아니잖아. 하지만 소문은 이미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해병대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 속에서 소문은 빠르게 사실처럼 굳어졌어요. 서윤결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고 간부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구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죠. 문태성 대위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서윤결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는 사람인지, 얼마나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죠. 문태성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예산 집행 내역, 물품 출고 기록, 창고 출입 명단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며칠 뒤 문태성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 중 일부가 조작된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날짜가 맞지 않았고 결제 라인도 이상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서류를 복사해서 봉투에 넣었죠. 그리고 밤 11시가 넘은 시각 서윤결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태성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윤결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죠. 중령님, 문태성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봐주세요. 예산 집행 내역인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조작된 겁니다. 서윤결은 봉투를 받아 천천히 서류를 꺼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내용을 확인하던 그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문태성은 책상 옆에 서서 설명하기 시작했죠. 여기 보세요. 이 날짜는 훈련 시작 전인데 집행 내역에는 훈련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결제 라인도 이상합니다. 원래 절차라면 보급과를 거쳐야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어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밖에는 배철규의 측근인 김소령이 서 있었죠. 그의 눈빛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책상 위의 서류를, 그리고 문태성의 떨리는 손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소령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문태성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윤결은 재빨리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침착하게 대답했죠. 업무 보고입니다. 내일 제출할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급한 사안이라서요. 김소령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내일 아침 일찍 대령님께 보고 올라갑니다. 두 분 다 참석하시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고 집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문태성은 주먹을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대위님 잘못이 아니에요. 서윤결은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더 조심해야겠네요. 저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문태성은 고개를 들어 서윤결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옆얼굴은 단단해 보였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하지만 곧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자신은 이미 결혼한 몸이었고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중령님. 네. 저는 중령님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서윤결은 문태성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문태성은 경례를 하고 집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어가며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철규는 두 사람을 불러 따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비웃음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의자에 기대앉아 천천히 말했죠. 밤늦게까지 업무가 많으신가 봐요. 두 분 다? 문태성과 서윤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배철규는 피식 웃으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조심하세요. 해병대는 좁은 곳입니다. 소문 한 번 나면 감당 못해요. 그날 이후 서윤결과 문태성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명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쌓여가고 있었어요. 서윤결은 공식적으로는 모든 조사를 수용하는 척했습니다. 배철규가 지시하는 대로 조사에 협조했고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제출했죠. 하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그녀는 혼자 남은 집무실에서 지난 3년간의 훈련 기록을 하나씩 꺼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파일철을 펼칠 때마다 먼지가 날렸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서윤결의 손은 천천히 움직였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그녀는 훈련 중 발생한 사고 보고서들을 연도별로 정리하고 예산 집행 내역과 대조하기 시작했죠. 숫자 하나, 날짜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잊은 채 그녀는 계속 기록을 뒤졌습니다. 문태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급 관련 자료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물품 출고 기록, 반납 내역, 창고 출입 명단까지 모두 확인했죠. 그러다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특정 시기마다 물품이 대량으로 출고됐는데 반납 기록이 없거나 불분명했던 겁니다. 더 이상한 건 그 시기마다 배철규의 결제가 있었다는 거였죠. 문태성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물품을 빼돌리고 그 흔적을 서윤결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거였죠. 그는 즉시 복사기로 향했습니다. 자료를 복사하는 동안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그는 긴장한 채 주변을 살폈어요. 다행히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밤 문태성은 다시 서윤결의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어요. 복도를 여러 번 확인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살핀 뒤에야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윤결이 문을 열었을 때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눴죠. 중령님, 이거 봐주세요. 문태성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여러 장의 출고 기록과 예산 집행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윤결은 안경을 쓰고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패턴 반복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거의 규칙적으로 물품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매번 결제 라인이 동일합니다. 서윤결은 자신이 정리해둔 자료를 꺼내 나란히 놓았어요. 훈련 사고 기록과 예산 내역이었죠.
두 사람은 자료를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 사고 보고서 보세요. 서윤결이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2년 전 동계 훈련 때 병사 한 명이 저체온증으로 후송됐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단순 탈진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축소 보고를 한 거죠? 저체온증이 공식 기록되면 장비 보급 상태를 조사받게 됩니다. 방한복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훈련 환경이 적절했는지 전부 점검 대상이 되죠. 문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자료 중 하나를 펼쳤어요. 그 시기 물품 출고 내역입니다. 방한복과 침낭이 대량으로 출고됐는데 실제로 병사들에게 지급된 수량과 맞지 않아요. 차액은요? 기록상으로는 훈련 중 파손 및 분실로 처리됐습니다. 서윤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그림이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품을 빼돌리고 사고를 축소 보고하며 그 과정에서 생긴 빈틈을 서류 조작으로 메워왔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배철규가 있었습니다. 대위님, 서윤결이 조용히 불렀어요. 문태성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 일 계속하시면 대위님한테도 피해가 갑니다. 진급에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문태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중령님, 저는 군인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옳지 않은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요. 서윤결은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문태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저는 문태성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저는 중령님을 존경합니다. 아니, 존경을 넘어서 좋아했습니다. 서윤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문태성은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 감정이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접었어요. 완전히 접었습니다. 집무실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죠. 문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제 감정과는 별개입니다. 중령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돕는 겁니다. 군인으로서, 동료로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서윤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고맙습니다, 대위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대위님의 그 마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위님이 선을 지키려 하신다는 것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동료이고 같은 편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문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더 이상 이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됐고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 이제부터는 정말로 동료로서만 함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두 사람은 다시 자료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감정은 뒤로 하고 오직 진실을 밝히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한 거죠. 밤은 깊어갔고 집무실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문태성은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발견했어요. 과거 훈련 중 발생한 사고 영상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형태로 저장됐던 영상인데 공식 보고서와 내용이 완전히 달랐죠. 그는 서둘러 이 자료도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서윤결과 문태성의 조용한 연대는 계속됐습니다. 두 사람은 낮에는 각자의 업무를 보며 평범하게 지냈고 밤에만 만나 자료를 정리했어요. 점점 더 많은 증거가 쌓여갔고 배철규의 비리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혹한기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6시 훈련장에는 영하 15도의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병사들은 방한복을 껴입고 집결했고 간부들은 훈련 일정을 점검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죠. 그런데 갑자기 훈련장 입구에 생소한 차량 여러 대가 들어섰습니다. 저거 뭐야? 합동점검팀 아니야? 간부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차량에서 내린 사람들은 국방부와 감사원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예고 없는 합동 점검이었죠. 배철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서둘러 점검팀장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리 연락을 주시지. 깜짝 점검입니다. 그게 원칙이죠. 점검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훈련 통제실부터 안내해 주시죠. 그리고 최근 3년간 훈련 기록과 예산 집행 내역 전부 준비해 주세요. 배철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해병대 특유의 기세로 분위기를 압도하려 했어요. 물론입니다. 우리 부대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언제든 확인하십시오. 그는 주변 간부들에게 눈짓했고 간부들은 황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점검팀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팀으로 나뉘어 동시다발적으로 각 부서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통제실에서는 훈련 기록을 샅샅이 뒤졌고 보급실에서는 물품 출고 내역을 대조했습니다.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집행 내역과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점검 팀원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질문은 집요했어요. 이 날짜 출고 기록인데 실제 수령 확인서가 없네요. 이 예산 항목은 집행 시기가 이상합니다. 훈련 시작 전인데 훈련 물품으로 처리됐어요. 저체온증 사고가 있었다는 비공식 제보가 있는데 공식 기록에는 없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배철규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그는 땀을 닦으며 답변했지만 점검팀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점검팀은 과거 훈련 사고 기록까지 요구했죠.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사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경미한 부상까지 전부요. 그건 양이 너무 방대한데요. 시간 제한 없습니다. 내일까지라도 좋으니 전부 준비해 주세요. 배철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상황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그는 측근 간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뭔가 새어나간 게 분명해. 누가 신고했을 거야. 설마 서윤결 중령이? 아니면 문태성? 둘이 요즘 자주 붙어 다니잖아. 배철규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가만 안 둬. 한편 서윤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점검팀의 요청 사항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준비해둔 자료들을 꺼내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태성도 보급실에서 물품 관련 자료를 정리하며 점검팀에 협조하고 있었죠. 점검팀원 한 명이 서윤결의 집무실을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안경 너머 눈빛은 예리했어요. 서윤결 중령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훈련 기획 담당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서윤결은 의자를 권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말씀하세요. 2년 전 동계 훈련 때 저체온증 사고가 있었습니까? 공식 기록에는 탈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 기록이요? 그럼 비공식적으로는요? 서윤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당시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병사의 상태는 명백한 저체온증이었어요.
하지만 상급자의 지시로 보고서가 수정됐습니다. 상급자가 누굽니까? 배철규 대령입니다. 점검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왜 수정 지시를 따르셨습니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당시 저는 소령이었고 대령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개인적으로 기록을 남겨뒀습니다. 서윤결은 서랍을 열어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점검팀원은 그 파일을 받아 펼쳐봤습니다. 안에는 당시 사고 상황, 병사의 증상, 후송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사진과 의무 기록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이걸 왜 보관하셨습니까? 언젠가는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점검팀원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는 서윤결을 다시 한번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중령님, 혹시 다른 기록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서윤결은 책장 뒤에 숨겨뒀던 파일철을 꺼냈어요. 두꺼운 파일 3권이었습니다. 점검팀원은 숨을 들이켰죠. 이게 전부 사고 기록입니까? 네. 공식 보고서와 실제 상황이 다른 사례들입니다. 날짜, 증상, 후속 조치까지 모두 기록했어요. 왜 이걸 공개하지 않으셨습니까? 공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묻혔죠. 증거 불충분, 내부 고발자 보호 불가, 조직 기강문란 이유는 많았습니다. 서윤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인 분노와 좌절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점검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태성 대위도 이 일에 협조했습니까? 네. 대위님은 보급 관련 자료를 정리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이 자료들 모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점검팀원은 파일들을 조심스럽게 챙겼어요. 그리고 집무실을 나가기 전에 서윤결에게 말했습니다. 중령님, 용기 있는 선택이셨습니다. 서윤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경례로 답했죠. 점검팀원이 나간 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에서는 여전히 병사들의 구호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날 저녁 배철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점검팀의 중간 보고였죠. 전화를 끄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서윤결에게 씌웠던 누명과 비리 의혹이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배철규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제기랄.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합동 점검이 시작된 지 사흘째, 배철규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점검팀이 발견한 증거들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었어요. 예산 조작, 물품 횡령, 사고 은폐까지 모든 게 드러나고 있었죠. 하지만 배철규는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오후 배철규는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의 표정은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점검팀의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자신들도 연루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역력했죠. 배철규는 그 분위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부대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배철규의 목소리는 비장했어요. 그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점검팀이 조사하고 있는 내용들 사실 그 시작은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부대를 배신한 거예요. 간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배철규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서윤결 중령입니다. 뭐라고요? 서 중령이 외부의 자료를 빼돌렸어요. 부대 내부 기록을, 훈련 자료를, 심지어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제공했습니다. 배철규는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서중령이 점검팀과 사전에 접촉한 정황이 있어요. 이건 명백한 조직 배신 행위입니다. 사실 그 서류는 배철규가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은 그걸 알 수 없었죠. 한 간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대령님, 서중령이 제공한 자료가 사실이라면 사실 여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배철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해야죠. 외부에 고발하는 건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더구나 서중령은 상관인 저를 모욕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봤잖아요. 제 지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심지어 다른 간부와 부적절한 관계까지. 부적절한 관계요? 문태성 대위와 밤늦게까지 단둘이 집무실에 있던 거 다들 알죠? 김소령이 직접 목격했어요. 김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철규는 계속 말을 이었죠. 군인으로서 기강도 없고 상관에 대한 예의도 없고 심지어 사생활까지 문란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부대에 있어서는 안 돼요. 배철규는 최종 카드를 꺼냈습니다. 서윤결 중령을 상관 모욕, 조직 기강문란, 그리고 군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누군가는 동의하는 눈빛이었고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내지 못했죠. 배철규의 권력은 여전히 강력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서윤결은 공식적으로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녀는 집무실 사용이 제한됐고 부대 내 이동도 통제를 받았어요. 사실상 격리 상태였죠.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간부들은 그녀를 피했고 병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중령님이 부대를 배신했대. 상관한테 대들었다면서? 문 대위하고 뭔가 있다는 소문도 있던데. 서윤결은 아무 표정 변화 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어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배철규가 만든 누명은 이제 3겹, 4겹으로 쌓여 있었죠. 문태성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급, 장래, 모든 걸 포기할 각오를 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신이 모아둔 핵심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물품 횡령 증거, 예산 조작 내역, 사고 은폐 기록까지 모두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문태성은 점검팀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점검팀 임시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문태성이 들어서자 점검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태성 대위시군요. 무슨 일입니까? 제출할 자료가 있습니다. 문태성은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점검팀장은 그 파일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죠. 이게 전부 실물 증거입니까? 네. 원본 서류와 사본,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한 물품 내역입니다. 위험한 선택을 하셨군요. 점검팀장이 문태성을 바라봤어요. 문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배철규 대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상관없습니다. 문태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서윤결 중령님은 결백합니다. 오히려 진실을 밝히려 했던 분이에요. 그분에게 씌워진 누명들 전부 거짓입니다.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도요? 그것도 거짓입니다. 문태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중령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에요. 저는 결혼한 사람이고 중령님도 그 선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동료로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협력했을 뿐입니다. 점검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들 잘 검토하겠습니다. 문태성이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점검팀장이 다시 불렀어요. 대위님, 네,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요. 문태성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경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동시에 당당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문태성이 점검팀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야기가 부대 전체에 돌았습니다. 배철규는 분노로 이를 갈았죠. 그는 즉시 문태성을 호출했어요. 내가 뭘 한 건지 알아? 배철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문태성은 똑바로 서서 대답했어요.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배신이잖아. 아닙니다. 진실을 밝힌 것뿐입니다. 배철규는 문태성 앞으로 다가섰어요.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몇 센티미터였습니다. 너 이 부대에서 끝이야. 아니, 군에서 끝이야. 내가 보장해 줄게. 상관없습니다. 문태성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지킬 건 계급장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배철규는 비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그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윤결은 홀로 숙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훈련장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죠.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봤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혼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완전히 고립됐지만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점검팀이 수집한 자료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윤결이 3년 동안 기록해온 사고 은폐 내역, 문태성이 정리한 물품 횡령 증거, 그리고 점검팀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예산 조작 정황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어요. 점검팀장은 이 사안이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구조적 범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흘 뒤 점검팀은 중간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어요. 보고서에는 배철규를 중심으로 한 비리 조직의 실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국방부를 거쳐 합참으로 올라갔죠. 보고서를 받아본 합참 관계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였어? 3년 넘게 지속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 더 심각한 건 사고 은폐예요. 병사들이 다쳤는데 제대로 보고도 안 했다니. 보고서는 계속 위로 올라갔어요. 부서장을 거쳐 차장에게, 차장에서 합참의장실까지 도달했습니다. 오진표 대장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첫 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서윤결이라는 이름을 발견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오진표는 천천히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어요.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사고 은폐, 예산 조작, 물품 횡령 모든 비리의 중심에 배철규가 있었고 그 진실을 밝히려 했던 사람이 바로 서윤결이었죠. 하지만 서윤결은 오히려 누명을 쓰고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오진표는 보좌관을 불렀어요. 즉시 관련 부서장들 소집해.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된 모든 자료 가져와. 예, 의장님. 아, 그리고 오진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현장에 가겠어. 보좌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의장님께서 직접요? 그건 이 문제는 단순히 비리만의 문제가 아니야. 군의 기강, 병사들의 안전, 그리고 진실을 말한 장교가 오히려 처벌받는 구조다 연결되어 있어.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오진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보좌관은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한편 훈련장에서는 서윤결에 대한 공식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에 앉은 서윤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배철규의 측근 간부들이 번갈아가며 신문했습니다. 왜 외부의 자료를 유출했습니까? 유출한 적 없습니다. 점검팀의 요청에 협조했을 뿐이에요. 사전에 접촉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문태성 대위와의 관계는 뭡니까? 동료입니다. 밤늦게까지 단둘이 집무실에 있었다는 목격담이 있습니다. 업무였습니다. 신문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같은 질문이 반복됐고 서윤결은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간부들은 점점 초조해졌죠. 서윤결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점검팀장이 들어왔어요. 조사 중단하십시오. 간부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이 조사는 무효입니다. 서윤결 중령에 대한 혐의는 근거가 없어요. 점검팀장은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히려 서중령은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 제보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 전부 조작된 겁니다. 간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점검팀장은 서윤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령님, 일어나셔도 됩니다. 서윤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담담했습니다. 같은 시각 배철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상부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죠. 배철규 대령, 즉시 서울로 올라오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합참에서 당신을 소환했습니다. 비리 혐의에 대한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배철규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그는 황급히 전화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은 합참에서 하십시오. 내일 아침 9시까지 출두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배철규는 멍하니 서 있다가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틀 뒤 훈련장에 또 다른 차량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훨씬 컸어요. 선두에는 성조기와 합참기가 펄럭이는 차량이 있었고 뒤따르는 차량들에서는 별을 단 장성들이 내렸습니다. 부대 전체가 긴장했죠. 저게 뭐야? 합참의장이래. 오진표 대장님이시래. 병사들과 간부들이 황급히 집결했어요. 오진표가 차에서 내리자 부대 지휘관이 경례로 맞았습니다. 오진표는 경례를 받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의 눈빛은 예리했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배철규 대령은 어디 있나? 그건 서울로 소환되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럼 서윤결 중령은? 여기 있습니다. 간부 한 명이 서윤결을 안내했어요. 서윤결은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오진표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경례를 올렸죠. 필승, 서윤결 중령입니다. 오진표는 한참 동안 서윤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장성들과 간부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모두 집합. 훈련장에 모든 인원이 모였습니다. 병사부터 간부까지 수백 명이 집결했죠. 오진표는 단상 위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나는 합참의장 오진표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명확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오진표는 계속 말했어요. 이 부대에서 3년 넘게 비리가 자행됐다. 물품 횡령, 예산 조작, 사고 은폐 그 중심에 배철규 대령이 있었다. 그는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간부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오진표는 손을 들어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다. 이 비리를 밝히려 했던 장교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오진표의 시선이 서윤결에게 향했어요. 서윤결 중령. 그는 3년 동안 혼자서 진실을 기록해왔다. 위험을 무릅쓰고 고립을 감수하며 끝까지 원칙을 지켰다. 서윤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진표는 단상에서 내려와 서윤결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 장교는 오히려 누명을 썼다. 도둑으로, 배신자로, 기강 위반자로 몰렸다. 오진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군의 모습이냐? 진실을 말한 사람이 처벌받는 게 맞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진표는 서윤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이제는 내가 지켜주마. 서윤결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진표는 단상 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바람이 훈련장을 가로질러 불어왔고 성조기와 합참기가 펄럭이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깼습니다. 오진표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 온 이유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더군요. 왜 합참의장이 직접 움직였냐고. 별이 13개나 달린 사람이 왜 일개부대의 비리 사건에 이렇게 신경을 쓰냐고. 오진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윤결을 바라봤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윤결 중령이 내 며느리이기 때문이다. 훈련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병사들과 간부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배철규의 측근 간부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오진표는 손을 들어 다시 한번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인정한다. 서윤결 중령은 내 아들과 결혼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오진표는 품속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파일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이건 5년 전 자료다. 당시 소령이었던 서윤결이 다른 부대에서 비슷한 사건을 목격하고 보고했던 기록이지. 오진표는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훈련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상급자가 은폐하려 했어요. 서윤결 소령은 이를 정식으로 보고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기록을 남기고 정당한 절차를 따랐죠. 그는 파일을 천천히 넘기며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그 보고는 묻혔습니다. 상급자의 압력으로 무마됐고 서윤결 소령은 오히려 문제 일으키는 장교로 낙인 찍혔어요. 전출 발령을 받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오진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나는 그때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와 압력 때문에 진실을 외면했어요. 그게 내 잘못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합참의장이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서윤결 소령이 내 아들과 만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다는 걸요. 오진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군인끼리 결혼하면 어렵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장교였기에 미안했던 겁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결국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서윤결은 내 며느리가 됐죠. 하지만 나는 여전히 거리를 뒀어요. 군에서는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그리고 내 권력이 그녀에게 오히려 독이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진표는 서윤결을 바라봤습니다. 서윤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대에서
이번에도 서윤결은 진실을 밝히려 했고 이번에도 그녀는 누명을 썼어요. 오진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할 겁니다. 그는 주변의 장성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온 장성들을 보십시오. 별이 몇 개입니까? 세어보세요. 간부 한 명이 황급히 세기 시작했어요. 오진표를 포함해 6명의 장성이 있었고 그들이 단 별을 모두 합치면 정확히 13개였습니다. 13개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났죠. 별 13개가 움직였다고. 오진표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배철규 대령은 이게 혈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합참의장이 며느리를 감싸려고 권력을 남용했다고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별 13개가 움직인 이유는 혈연이 아닙니다. 기록 때문이에요. 증거 때문입니다. 진실 때문이죠. 오진표는 서류 뭉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서윤결 중령이 3년 동안 기록한 자료, 문태성 대위가 수집한 증거, 점검팀이 확인한 사실들. 이 모든 게 명백한 범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와 군, 그리고 병사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만약 서윤결이 내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만약 그녀가 권력자와 아무 관계도 없는 일반 장교였다면, 오진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또 묻혔을 겁니다. 그녀는 또다시 좌천당하고 진실은 영영 밝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배철규 같은 사람들은 계속 비리를 저질렀겠죠. 그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 군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게, 오히려 처벌한다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훈련장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오진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내 권력을 사용하겠다고. 며느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요. 그는 서윤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윤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오진표는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윤결 중령. 예, 의장님. 고개를 들어라. 서윤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오진표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나는 장인으로서가 아니라 합참의장으로서 말한다. 자네는 이 나라 군인의 표본이야. 오진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5년 전에도 지금도 자네는 옳은 일을 했어. 그런데 우리가 자네를 지켜주지 못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제라도 바로잡겠네. 자네가 쓴 모든 누명, 도둑질, 비리 연루, 조직 배신, 상관 모욕, 부적절한 관계 전부 무혐의 처리될 것이네. 오진표는 뒤를 돌아 간부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조사 기록은 공개될 겁니다. 배철규 대령과 그의 공범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간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오진표는 다시 서윤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결아. 이번엔 계급이 아닌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동안 혼자 버티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외롭게 싸우게 내버려둬서 미안해. 서윤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켜주마. 아니, 우리 모두가 지켜줄 거야. 내가 자랑이다. 오진표가 경례를 올렸어요. 합참의장이 중령에게 먼저 경례하는 모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서윤결은 황급히 경례를 받았죠.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문태성은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경례를 올렸어요. 그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지금 이 순간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진표의 선언 이후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합참에 소환됐던 배철규는 이틀 뒤 정식으로 체포됐어요. 물품 횡령, 예산 조작, 사고 은폐, 그리고 무고죄까지 여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의 측근 간부들도 줄줄이 조사 대상이 됐죠. 김소령을 비롯해 비리에 가담했던 간부들은 모두 직위 해제됐고 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어요. 배철규가 끌려가던 날 그는 마지막으로 서윤결을 봤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섰어요. 배철규는 수갑이 채워진 손을 들어 올리려다 포기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죠. 내가 너무 많이 잘못했소. 배철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서윤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해병대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내가 해병대를 망쳤군. 대령님, 서윤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해병대는 망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람이 사라질 뿐이에요. 배철규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어요. 복도에 그의 발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일주일 뒤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윤결 중령에게 씌워졌던 모든 누명이 무혐의로 확정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도둑질 혐의, 비리 연루 의혹, 조직 배신, 상관 모욕, 부적절한 관계 의혹까지 전부 근거 없는 무고였다고 공식 발표됐습니다. 오히려 서윤결은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 제보자로 인정받았죠. 성명서에는 이런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서윤결 중령은 군인으로서의 양심과 원칙을 지키며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 이는 대한민국 군인의 귀감이 될 만한 행동이다. 부대로 돌아온 서윤결을 맞이하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녀를 피하던 간부들은 이제 존중의 눈빛으로 바라봤고 병사들은 멀리서라도 경례를 올렸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필승 하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조롱이 아니었어요. 진심 어린 존경과 신뢰의 목소리였죠. 문태성도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그에게 쏟아졌던 압박과 위협은 모두 사라졌어요. 오히려 그는 용기 있는 행동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습니다. 진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됐죠. 하지만 문태성에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며칠 뒤 문태성은 서윤결을 찾아갔습니다. 집무실 문을 두드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태성이 들어서자 서윤결은 책상에서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죠. 대위님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중령님.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중령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문태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중령님을 돕기로 한 것, 증거를 제출한 것, 모든 게 옳았다고 생각해요. 결과도 좋았고요. 서윤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대위님이 없었다면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중령님의 기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도 대위님이 용기를 내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어요. 이번엔 서윤결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위님, 네, 중령님. 앞으로도 좋은 동료로 남아주세요. 제게는 대위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문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도 중령님 같은 상관을 만나서 영광이에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경례를 올렸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서윤결도 경례로 화답했습니다.
문태성이 집무실을 나서며 돌아봤을 때 서윤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오진표가 직접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공식 일정은 아니었어요. 그는 사복 차림으로 조용히 나타났죠. 서윤결은 부대 정문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장인어른, 윤결아. 두 사람은 부대 뒤편에 조용한 산책로를 걸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던 오진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기록해둔 자료들 다 봤다. 예. 5년 전 것까지 전부.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안하구나. 서윤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래도 혼자 견디게 한 건 내 잘못이야. 오진표는 걸음을 멈추고 서윤결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장인으로서 실격이었어.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으니까. 아닙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제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뭔데? 원칙을 지키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군인이라는 것. 서윤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저도 그 길을 따르려 했을 뿐이에요. 오진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가 다시 서윤결을 바라봤어요. 윤결아, 이제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싶구나. 장인어른, 내가 우리 집안으로 들어왔을 때 솔직히 걱정했어. 군인끼리 결혼하면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 특히 내가 여군이고 내 며느리니까 더 어려울 거라 봤어. 오진표는 서윤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너는 그 모든 편견을 깨고 여기까지 왔어. 흔들리지 않고 굴하지 않고 끝까지 서 있었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니? 서윤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습니다, 장인어른. 앞으로는 혼자 싸우게 하지 않을게. 뭔가 있으면 바로 말해. 내가 있잖아. 예.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저 멀리 훈련장에서는 병사들의 구호 소리가 들려왔죠. 일주일 뒤 해병대 훈련장에는 다시 혹한기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장비와 안전조치 속에서 훈련이 이뤄졌어요. 서윤결은 훈련 통제관으로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장비를 점검하고 안전수칙이 지켜지는지 살폈죠. 한 병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경례를 올렸어요. 중령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지? 중령님 덕분에 저희가 안전하게 훈련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들 알고 있어요. 서윤결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내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이제 훈련에 집중해. 필승. 병사는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 돌아갔어요. 서윤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훈련이 끝난 저녁 간부들이 모여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태성이 멀리서 서윤결을 보며 경례를 올렸어요. 서윤결도 경례로 화답했죠. 두 사람은 말없이 미소를 나눴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훈련장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서윤결은 마지막으로 훈련장을 한 바퀴 돌며 점검했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병사들은 안전하게 막사로 돌아갔고 장비는 제대로 정리됐으며 내일 훈련 준비도 완료됐습니다. 서윤결은 훈련장 중앙에 잠시 멈춰 섰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필승. 서윤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번에는 조롱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었죠. 흔들리지 않겠다는, 끝까지 서 있겠다는, 그리고 옳은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는 약속이었어요. 훈련장 저편에서 누군가 구호를 외쳤습니다. 필승. 다른 곳에서도 화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필승. 구호는 훈련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존중과 신뢰로 가득했어요. 서윤결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고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길을 잃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옆에는 문태성 같은 동료가 있었고 뒤에는 오진표 같은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으며 앞에는 올바른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윤결은 계속 걸어갔어요. 해병대 훈련장의 밤은 깊었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 아침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아침을 당당히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필승. 그 말은 이제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지킨 사람들의 승리였고 원칙을 잃지 않은 이들의 승리였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모든 이들의 승리였어요.